제2차 세계대전처럼 세계를 재편한 역사적 갈등은 많지 않아 학자부터 일반인까지 지속적인 연구와 토론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를 돕는 것은 이 역사적인 대재앙을 기록한 이미지들이 널리 퍼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2차 대전 종전 후 80년이 지난 지금도 새로 발견된 사진들이 계속해서 전쟁에 대한 새로운 이야기를 들려주며 역사를 완성해 가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러한 이미지들 중 많은 것들이 즐거운 것이 아니며 이 에피소드에서는 현대 역사에서 가장 결정적인 충돌의 10가지 무시무시한 이미지를 살펴볼 것입니다. 세계의 전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아돌프 히틀러의 이름은 역사상 가장 혐오스러운 이름 중 하나이지만 그가 대중의 관심을 끄는 방법을 알고 있었다는 점을 부인하는 역사학자는 거의 없다. 역사가 필요로 기억하는 이 남자의 거의 전설적이고 최면 같은 능력에 대해 전체 책과 학문적 연구가 수행되었습니다. 그의 에너지, 그의 행동, 그의 목소리 모두가 관객을 그의 주문에 빠뜨리는 데 공모하는 것처럼 보였고 이런 능력이 1930년대 나치당의 권력 상승의 핵심 중 하나였습니다. 히틀러의 연설에서 핵심은 독일의 운명이라는 개념이었다. 대전에서 잃어버린 영토를 되찾고 이제 1939년 9월 1일에 폴란드 침공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히틀러는 독일 정부의 중심인 라이히스타크에서 그 운명을 향한 다음 단계의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중심 무대에 섰습니다. 이것은 전쟁 첫날의 히틀러입니다. 그의 연설은 전쟁을 선택한 이유를 요약했고 많은 부분이 조작되었으며 불길한 선언으로 끝났다. 그는 나는 이제 독일 제국의 첫 번째 병사일 뿐이라고 말했다. 나는 나에게 가장 신성하고 소중했던 그 옷을 다시 입었다. 승리가 확보될 때까지 또는 나는 결과를 살아남지 못할 때까지 다시는 이것을 벗지 않을 것입니다. 모든 새 가족에게 아기 탄생을 기다리는 시간은 불안할 수 있지만 네빌 원무니의 부모에게는 특히 더 그랬을 것입니다. 그들이 네빌의 출현을 기다리는 동안 그가 태어나게 될 세상은 빠르게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1939년 9월 3일 일요일 아침 그는 부모님 품에 안겼습니다. 그는 런던에서 태어난 첫 아기로 곧 다가올 전쟁의 폭풍을 맞이하게 될 운명이었습니다. 그의 탄생은 이 도시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오전 11시 15분에 영국 총리 네빌 체인벌린은 홈서비스에서 5분간 방송하여 히틀러가 폴란드를 떠나라는 영국의 요구에 응하지 않았으므로 인용하면 이 나라는 독일과 전쟁 중입니다 라고 발표했습니다. 체인벌린은 전쟁을 피하지 못한 것이 개인적으로 매우 쓰라리다고 말하며 그가 더 이상 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생각했지만 역사는 그를 상당히 엄격하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편 어린 네빌 문니는 그의 초기 생활이 독일이 영국 도시에 가스무기를 투하할 것이라는 주변 어른들의 두려움으로 흐려졌습니다. 그래서 작은 가방에 담긴 가스마스크는 시계처럼 평범한 복장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기와 유아들에게는 작은 얼굴에 가스마스크를 씌우기가 거의 불가능했다. 따라서 여러가지 대안이 개발되었는데 그 중에는 아기가 있는 안쪽으로 독가스가 들어가기 전에 공기를 필터링할 수 있는 요람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부모들이 아기를 안심하고 밖으로 데려갈 수 있도록 큰 봉투 같은 장치도 생산되었는데 여기서 어린 네빌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결국 가스 공격에 대한 두려움은 실제적이었지만 독일과 서방 동맹국 모두 이런 무기를 사용하지 않았다. 대전쟁의 서부 전선에서 독일이 가스를 풀어놓음으로써 모든 측면이 이 끔찍하게 치명적인 무기를 서로의 군대에 대해 사용하는 문이 열렸습니다. 따라서 나치 독일이 가스를 무기로 개발하면 이는 동맹국에게도 같은 행동을 허용하는 것으로 빠르게 인식되었다. 1920년대 군비 제한 조약에서 세계 국가들은 또 다른 대전 방지를 위해 가스 무기 금지를 추진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영국, 캐나다, 독일의 여러 화학 제조업체들은 산업용 살충제를 공동 생산했는데 이는 무기화 가능성을 인지한 상태였습니다. 양측이 보유한 잠재적 무기의 효과를 인식함으로써 그것들을 사용하는 위협은 보복 위협에 의해 균형을 이루었다. 그러나 대중국 전쟁에서 일본 제국은 그런 점을 거의 고려하지 않았다. 악명 높은 731부대 시설과 같은 죽음의 공장에서 중국인 포로들에게 처음으로 시험된 후 일본군은 1937년부터 전쟁이 끝날 때까지 중국 도시에 무차별적으로 독가스를 사용하였습니다.
사용된 가스 중 일부는 적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것이었는데, 예를 들어 빨간 촛불이라고 불리는 것은 점화하면 통제할 수 없는 구토를 유발하였고, 머스터드 가스와 루이사이트 가스는 피부에 심각한 화상과 수포를 남겼습니다. 그리고 가능한 한 많은 사람들을 죽이기 위해 설계된 종말론적인 가스들이 있었습니다. 미국 폭격기 부대가 아래의 적을 폭격하기 시작하는 순간, 심장이 멈출 듯한 순간 11명의 승무원, 이 탑승한 B-17, 이 더 높은 고도에서 비행하는 다른 B-17, 이 투하한 폭탄의 경로로 빗나갑니다. 몇 순간 후 위에서 떨어진 첫 번째 1000파운드 폭탄이 운이 없는 B-17의 좌측 수평 안정기를 타격하여 잘라내고, 비행기는 제어 불능의 회전에 들어가며 G포스가 승무원들을 그들의 비행기 선체에 고정시킴으로 탈출할 수 없게 됩니다. 비행기는 B-17G로 미스 도나 메이 2라는 이름이 붙여진 332번 폭격, 스쿼드론 94번 폭격 그룹 제8공군의 일원이었으며, 폭격 도중 트루디라는 이름의 다른 B-17 아래로 위치를 이탈하였습니다. 스핀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약 13,000피트에서 날개를 찢어냈고, 폭격기는 공중분해되어 11명 전원이 사망했습니다. 트루디의 승무원들은 자신들의 폭탄으로 인해 동료 11명이 사망했다는 사실에 죄책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만약 참회서 병사들의 이미지가 제1차 세계대전의 본질을 대표하게 된다면, 분노한 새떼처럼 하늘을 가득 채우는 폭격기의 물결 이미지가 파괴를 퍼붓기 위해 돌진하는 것이 분명히 주장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2차 세계대전의 본질입니다. 처음의 공습들은 대체로 소규모 행동이었으며, 주로 쌍발 엔진 폭격기가 스쿼드론 크기인 12-20대의 비행기로 운영되어 다닐 목표에 집중하였습니다. 독일은 중형 쌍발 엔진 유형의 함대에 매달린 반면, 서방연합국은 거대한 4엔진 전략 폭격기의 막강한 힘을 구축하여 축국을 먼지로 만들 것이라는 희망을 품었다. 한 번에 이렇게 많은 비행기가 하늘에 있었기 때문에 이런 사건이 발생하거나 폭격기들이 서로 충돌하는 것은 불가피했습니다. 많은 조종사들이 가능한 한 빨리 전투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간소화된 훈련 과정을 받았는데, 이로 인해 이들 조종사들은 사고에 더 쉽게 노출되었습니다. 단독으로 8번째 공군은 적의 직접적인 공격으로 인한 것이 아닌 사고와 사건으로 인해 2100대 이상의 비행기를 잃었습니다. 두 명의 일본 장교가 카메라 앞에 자랑스럽게 서 있다. 그들은 일본 고향에서 영웅으로 그려지고 있으며, 이는 가족과 자신에게 영광이 된다는 것을 알고 있다. 커뮤니티에 모든 국가는 그들의 영웅이 필요합니다. 영웅들은 후세에 영감을 주고 나라의 궁극적 승리를 확신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 두 사람이 어떤 업적을 이루어 이렇게 칭찬받게 된 걸까요? 이 두 남자는 중국에서 복무하는 일본 제국군의 중위로 25세의 무카이 토시아키입니다. 그리고 26세 노다 츠요시입니다. 서양의 2차 세계 대전 역사 기록은 아직도 전쟁의 발발을 기점으로 하고 있다. 히틀러가 9월 1일에 폴란드를 침략한 것으로 많은 아시아 역사학자들, 특히 중국에서는 이를 다르게 보고 대신 1931년에 일본이 만주를 침략한 것을 인용합니다. 이는 2차 세계대전의 실질적 시작으로 여겨집니다. 이는 중국과 일본 간의 전쟁이 일본과 연합국 간의 전쟁에 흡수되어 두 전쟁의 종결이 서로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두 장의 사진은 일본군이 당시 중국의 수도였던 난징을 점령한 후인 1937년에 찍혔습니다. 그 후에는 고위 일본 장교들이 원한다 해도 막을 수 없는 민간인 대상의 폭력과 대규모 강간이 이어졌습니다. 이 두 사람은 야스쿠니검으로 가장 빠르게 100명을 참수할 수 있는지 경쟁을 벌인 뉴스 기사의 일환으로 찍힌 사진 때문에 이 공포에 대한 기여로 유명해졌습니다. 그 기사는 두 사람이 이런 업적을 완수한 후 연장전에 들어갔다고 잔인하게 농담했습니다. 두 사람은 2차 세계대전 생존자로 동맹국에 의해 1948년 1월 28일 범죄로 재판받고 처형됐다. 유태 여성이 1941년 독일의 침략 이후 루브프의 유태인 대학살로 분노한 군중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녀의 두려운 눈이 카메라를 든 사람에게 자비를 구하고 있다. 몇 시간 전 그녀는 친구들과 가족들이 집에서 끌려나와 맞고 살해당하는 것을 목격했고,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고 있다. 강경한 반소련주의와 반유대주의를 가진 우크라이나 국민들은 독일군과 게슈타포와 함께 일하여 침략 전에 그들을 지배하던 잔인한 소련 당국과 공모하고 있다고 믿는 유대인들을 체포하였습니다. 도시 감옥에서 수백 명의 시신이 발견되었을 때 이는 소련 당국의 희생자들이었고, 이로 인해 도시의 15만 명 유대인들에 대한 폭력이 촉발되었고, 독일 침략자들은 이를 매우 방했습니다. 참가하려고 모인 군중들은 모든 도덕성과 동정심을 잃고 6월 30일부터 7월 2일까지, 그리고 다시 7월 25일과 7월 29일에 유대인들을 끌어내고 거리로 끌어내었습니다. 불행한 희생자들은 집이 파괴되고 재산이 도난당하며 심지어 폭행 전옷이 찢겨지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아이들 역시 이 잔혹함의 피해자였습니다. 유태 소녀들은 강간당하고 어머니, 할머니와 함께 맞았으며 9세 우크라이나 소년들도 공격에 가담한 것으로 알려졌다. 포그롬으로 인한 사망자 수는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다. 이 수치는 홀로코스트에서 역할을 수행한 독일 사형 집행부대 아인자츠그루펜의 개입으로 더욱 혼란스러워졌다. 알려진 것은 소련군이 1944년 7월 21일에 독일 점령에서 르보프를 해방할 때까지 그곳에 살던 유대인 중 1% 미만만이 살아남았다는 것입니다. 독일의 유보트가 추적하던 연합군의 배가 어뢰에 맞아 물의 탑에 휩싸였습니다. 상인선에 타고 있던 선원들은 늦기 전까지 그들이 처한 위험에 대해 경고를 받지 못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불과 배수관보다 조금 넓은 작은 페리스코프만이 잠수함의 위치를 나타내 주었는데, 이는 북대서양의 자주 불안정한 물에서 거의 보이지 않았습니다. 유보트 선장은 페리스코프로 이 장면을 즐겁게 지켜봤을 것입니다. 그는 의무를 다하고 점수를 올려 나치 세계에서 지위가 높아질 것임을 알았습니다. 나치는 영웅들을 사랑했고, 특히 유보트 함대는 영국 복종에 기여했습니다. 그들은 이로써 유럽 전체가 독일의 작보달에 완전히 굴복하길 희망했습니다. 독일의 폴란드 침략 이후 영국과 프랑스의 전쟁 선포까지 이틀의 강역이 있었지만 연합국 선박들은 평시처럼 항해를 계속했습니다. 그 결과 많은 초기 유보트 공격 희생자들이 무방비 상태였고, 이는 유보트 지휘관들이 값비싼 어로의 사용을 자제하게 만들었다. 그들은 데크총으로 표면 위의 적들을 포격했다. 영국 왕립 해군과 캐나다 왕립 해군은 모든 선박, 심지어 호송함대의 횡단을 보호할 전함이 부족했고, 그들의 공군도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에는 준비가 덜 되어 있었다. 따라서 독일의 유보트는 유출된 기름과 피로 바다를 검게 물들였고, 거의 영국을 숨막히게 만드는 데 성공했습니다. 윈스턴 처칠은 전쟁 중 유보트의 위험만이 그를 진정으로 두렵게 했다고 고백했다. 그러나 동맹국들은 빨리 배웠다. 공군은 범위가 넓고 무장이 강화된 항공기를 도입하기 시작했고, 이는 레이더 장착으로 야간에도 수면 위 유보트를 사냥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동맹국 해군도 새로운 전함, ASDIC과 같은 수중 탐지 장치, 그리고 해지호구와 같은 대잠기 무기를 대량으로 받았는데, 이는 의심스러운 유보트의 위치로 폭발물을 발사하는 것이었습니다. 전쟁의 후반기에는 더욱 발전된 유보트가 생산 라인에서 나오더라도 전세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1944년 말 유보트 선장들은 자신들이 가라앉힌 목표물을 촬영할 시간이 없었다. 그들은 곧 사냥꾼이 사냥감이 되어 끈질긴 호위 부대를 필사적으로 피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미국 병사가 일본 잠수함에서 발사된 포탄이 남긴 크레이터 옆에 서 있다. 그의 목표였던 큰 저장 탱크는 그의 뒤 몇 미터 떨어져 있었고, 몇 개의 작은 움푹 들어간 부분 외에는 거의 손상되지 않았다. 포탄이 몇 피트 더 가까이 떨어졌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지 상상하는데 큰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 것이다. 히틀러가 폴란드에 징역했을 때 미국은 카이저가 비슷한 행동을 했던 20년 전과 마찬가지로 싸움에서 물러서기로 선택했다. 미국은 일본과 아시아 위기에 대해 유사한 정책을 취했다. 두 경우 모두 전체 대양이 축국의 폭정 확산과 악화되는 세계 상황으로부터 상대적으로 안전하게 대륙 미국을 보호하는 완충지대 역할을 했다. 하지만 일본이 그들의 팽창이 불가피하게 미국과의 충돌을 초래할 것임을 깨닫자 그들은 대담하게 펄하버에 공격을 시작했다.
이 공격은 일본 항공모함 비행기들이 미국 도시를 공격할 것이라 예상한 미국인들을 놀라게 만들었다. 미국 본토는 유럽과 아시아의 폭격을 피했다. 그것은 자주 오해를 받았고 직접적인 공격에서도 자유롭지 못했다. 1942년 2월 23일 오전 9시 이후에 그냥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이 그의 벽난로 앞 대화 중 하나로 라디오를 통해 국민에게 연설을 하던 중 니시노 코조 지휘관이 지휘하는 일본 잠수함 I-711이 고레타 마을 바로 서쪽 캘리포니아 해안에서 수면 위로 올라왔습니다. I-71은 그것의 13.97cm 또는 14cm 덱건을 사용하여 약 20분 동안 에루드 유전의 해변 정제 시설을 포격하였습니다. 일본의 명중률은 매우 낮았습니다. 파이프라인 피해 외에도 드릴링 더릿 기초의 나무 피어를 뚫고 펌프하우스에서 폭발한 포탄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했다. 이 공격은 목표 달성에는 실패했지만 미국인들을 공포에 떨게 했습니다. 미국 본토는 1812년 영국과의 전쟁 이후 외국의 공격을 받지 않았고 I-17은 도전을 받지 않고 캘리포니아 해안선에 몰래 다가올 수 있었음으로써 국가의 안전에 대해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공격의 심리적 영향은 정제소에 대한 물질적 영향을 훨씬 능가했습니다. (1943년 2월 8일) 16세의 리파 라디치의 목에는 줄이 걸려 있었고 그녀는 처형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와 가족이 공산주의자로 체포된 후에도 라디치는 젊은 나이에 독일인들과 파시스트 협력자들에 맞서 유고슬라비아 파르티잔과 함께 무기를 들었습니다. 그녀는 요시프 티토의 공산주의 세력과 함께 복무하면서 독일군과 싸웠을 뿐만 아니라 티토가 공산주의로 자유 유고슬라비아 건설을 위해 싸우는 과정에서 유고슬라비아 왕국 지지 파르티잔들과도 자주 교전했습니다. 라디치는 1943년 초 독일군이 티토 세력을 상대로 벌인 주요 작전 중 포획되었다. 전투는 치열했지만 독일군은 티토의 파르티잔들을 물리치지 못했고 그들은 계속 혁명과 자유를 위해 싸웠다. 그녀가 어려서 그녀와 싸운 사람들의 이름을 밝히라고 강요받을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녀가 포로로 잡힌 사람들에게 실제로 무엇을 말했는지에 대한 정확한 번역은 출처에 따라 다소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그녀가 대답했다는 말은 인용, 내 동료들은 내 죽음을 복수할 때 그들의 이름을 밝힐 것이다. 인용 끝. 그녀의 말은 자신의 사형 집행 영장이 되었지만 동시에 그녀를 순교자로 만들었다. 전쟁 후 티토의 공산주의 유고슬라비아는 그녀에게 사후의 인민영웅 훈장을 수여했습니다. 일본 전함 함대가 검은 연기에 위협적인 탑을 지나가는데 이곳에는 한때 그들 중 가장 강력한 전함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아마도 역사상 가장 강력한 전함이었을 것입니다. 이 이미지는 1945년 4월 17일 슈퍼전함 야마토의 죽음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전쟁 사이에 몇 년 동안 잠수함과 항공기의 힘을 고려하면 전 세계 해군에서 대형 전함의 미래 전투에서의 유용성에 대한 논의가 점점 커지고 있었습니다. 일본은 다른 국가들보다 더 오래 전함 개념에 매달렸고 미국 해군에 도전하기 위해 특별히 설계된 야마토급 슈퍼 전함을 설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것의 큰 크기 7만 톤 이상 그리고 놀라운 화력. 이것은 그것과 자매선인 무사시를 적어도 종이 위에서는 가장 치명적인 전함으로 만들었습니다. 실제로 전함 시대가 끝났다는 주장이 옳았음이 증명되었습니다. 일본인들이 자랑스러워하는 두 척의 선박들은 눈부신 경력을 가지지 못했고 그들의 잠재력을 진정으로 보여줄 기회를 얻지 못했습니다. 무사시는 미국에 의해 파괴되고 공격당했습니다. 1944년 10월 24일 레이트만 전투에서 미국의 항공기에 의해 파괴되었습니다. 그 다음 해에 일본 해군은 연합해군이 태평양을 지배하기 시작하면서 천천히 피를 토하며 죽어갔습니다. 연합군의 힘을 인식한 일본은 야마토를 바다에 유지하는 것이 어리석다는 것을 깨닫고 야마토에게 오키나와 선방어 명령을 내렸습니다. 모두가 알고 있던 일방통행 임무였다. 그 배는 미국의 공중 공격에 불가피하게 굴복하거나 자신의 화력으로 공격을 막을 때까지 해변에 좌초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그러나 이 계획을 실행할 기회를 얻지 못하고 이동 중에 가로막혔습니다. 미국의 폭탄과 어뢰에 계속해서 맞은 후 탄약고가 폭발하면서 야마토는 연기와 불의 벽 뒤에서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 그 배의 파괴는 배의 생명을 끝낼 뿐 아니라 한 시대의 종말을 알렸다. 그 크기의 표면 전투용 전함은 다시는 만들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한때 위대한 도시였던 폐허 속에 앉아있는 코엘른 대성당의 쌍둥이 첨탑은 파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늘을 향해 솟아오릅니다. 쾰른은 독일에서 세 번째로 큰 도시로 연합군 폭격 캠페인의 주요 목표였습니다. 이는 히틀러의 제3제국을 무릎 꿇리기 위함이었습니다. 신앙인들은 대성당이 남아있는 것을 보며 공포 속에서도 신의 존재로부터 위안을 얻었을 것이다. 이 믿음은 크게 잘못되었는데 대성당의 독특한 이미지가 연합군 폭격 조종사들에게 목표를 찾고 폭탄을 투하하는 데 이용되었기 때문입니다. 쾰른은 전쟁 동안 수차례 폭격을 받았지만 그 이름은 영원히 1942년 5월 30일 밤과 31일에 일어난 사건과 연결될 것입니다. 그 저녁 서아서 해리스 경이 지휘하는 왕립 공군 폭격 명령부는 쾰른시를 공격하기 위해 1,000대 이상의 폭격기를 출격시켰고 이것이 치명타가 되길 희망했다. 이 수치는 서비스대 거의 모든 폭격기를 동원해야 했고 훈련용 항공기까지 포함되었습니다. 각 항공기는 독일 방어를 뚫고 할당된 구역으로 날아가 목표를 달성해야 했습니다. 2,500개의 별도의 화재가 발생했고 그중 1,700개는 독일 소방대에 의해 크게 분류되었습니다. 약 3,000개의 건물이 파괴되었고 그중 2,500개 이상 이 산업용 또는 상업용 건물이었습니다. 놀랍게도 독일의 준비와 대피소의 널리 건설 덕분에 지상에서 사망한 사람들의 수는 놀랍게도 500명 미만이었습니다. 그러나 5,000명 이상이 부상을 입었고 5,000명 이상이 집을 폭격당했다. 그것이 바로 방역의 공포였습니다. 그 공습 후 약 70만 명이 폐허가 된 도시를 떠났다. 이 공습은 나치의 전쟁 수행 능력을 약화시키고 동맹국에게 중요한 선전적 승리를 안겨준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전쟁이 끝나가면서 동맹국의 폭격으로 인한 민간인 중심지의 피해 상황이 영국 국민들에게 전해졌습니다.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이 블리츠 동안 나치의 폭격을 직접 겪었고 폭격기 사령부의 성과를 기뻐하기보다는 그들이 가장 증오하는 적과 연관된 행동에 참여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더 큰 파괴를 일으킨 자신들의 폭격 조종사들에게 끔찍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오늘날에도 역사학자들 사이에서는 독일과 일본 도시들에 대한 동맹국의 폭격이 전쟁 범죄였는지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리스 자신은 그의 나머지 생을 전혀 사과하지 않는 채로 보냈습니다.